돌파구를 찾고 있는 이재명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재명은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 협약 의정서 88개 당사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호소를 관련 당사국에 모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의 단식에 친명계 지도부는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다시 이재명을 보호할까요? 문제는 8개월 뒤 총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도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2030 젊은 유권자와 중도층, 다시 말해 무당층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이들이 민주당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이재명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 하려 할까요? 무엇보다 이재명에게는 드는 명분이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이재명을 두고 명분, 뜬금, 원칙이 없는 사무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재명이 던진 단식의 의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다른 큰데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길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돌아갈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단식은 검찰 수사를 늦추고 자신의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로 보입니다. 여당도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출세기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자 방탄용 단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강민국의 말입니다. 이번 단식 쇼는 검찰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다. 그렇죠. 대부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이란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그렇습니다. 단식을 통해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개딸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단식을 바라보는 민주당도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비명계 한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 누가 봐도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개딸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유리한 야당의 이슈를 다 잡아먹는 악수 중의 악수다. 쉽게 말하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질문, 좀 예리한 질문을 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두각을 내보여야 하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부터 뭉개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월 20일 기소되었던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그리고 이때 같이 기소가 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재명과 정진상의 6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9월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이재명 변호인이 이재명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정조사 절차를 마친 뒤에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정진상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언제까지 갈까요?
빨라도 3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기록만 200건이 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재명이 어떻든 구속을 피하고 보자고 하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다시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윤미향 문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윤미향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총련의 행사장에서 조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끝까지 앉아있던 윤미향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윤미향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시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드는 행위로 파악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윤미향을 두고 한 말이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아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좌우나 진영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요즘 다시 대중의 시세를 끌고 있는 문제가 있죠.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엽 같이 대선판을 바꿀 뻔했던 사건이 숨겨져 있었다. 그게 무엇일까요? 김만배가 지난 대선판을 바꿀 뻔했습니다. 이재명부터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렀죠. 심지어 피의자 조우영에게 커피는 왜 타주느냐고 윤석열 후보를 희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말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에게 커피 타주지 않았느냐? 왜 타주느냐? 윤석열 후보는 조우영을 본 적도 없다고 맞받았지만 당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기가 막히는 가짜뉴스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바로 가짜뉴스 때문에 노무현에게 패배했습니다. 가짜뉴스가 한둘이 아니었죠. 가짜뉴스 중에는 김대엽이 만든 가짜뉴스는 정말 그럴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대선 때 제2의 김대엽이 등장했다고 할까요? 이 모두는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끌겠다는 김만배의 가짜뉴스 기획 작품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에게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JTBC는 2022년 2월 28일 부산은행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측근들이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과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방송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JTBC는 그해 2월 21일에 이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뒤이어 3월 6일 윤석열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우영을 만났고 조우영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만배의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TBC도 김만배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이 조우영은 현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입니다. 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학님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불과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그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형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조작된 가짜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뉴스가 터지기 훨씬 전인 2021년 10월, 그러니까 김만배 인터뷰 다음 달인 2021년 10월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대장동은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했죠. 뭔가 알지 않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후에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녹취 파일이 나오자 사흘 동안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은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기 위해 가짜뉴스를 기획한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할 무렵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내가 말을 할 테니 양해를 해달라. 김만배는 조우영을 이렇게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형이,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자신에게 덮쳐오는 여러 가지 혐의를 이 가짜뉴스로 완전히 줄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은 정영학이 검찰에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직후였습니다. 김만배는 또 조우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와야 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라. 그뿐 아니라 김만배는 2021년 9월 당시에 미국에 있던 남욱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조우영이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짜뉴스를 미국에 있는 남욱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고히 만들어서 김만배가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남욱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귀국을 앞둔 남욱을 상대로 윤석열 커피 진술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수사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특혜 개발의 주범으로 가장 먼저 구속이 됐습니다. 정진상, 김용동, 이재명 측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그리고 수사 라인이 다 바뀌고 나서 비로소 정진상, 김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죠.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끝내 윤석열 게이트로 변질이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가짜 뉴스에 침묵한 배경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치하의 검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욱은 귀국한 뒤에 201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김만배한테 들었다.
조우영은 같은 달 검찰에서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모 검사를 만났다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남욱 조우영의 대질신문에서 남욱은 직접 조 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한편 검찰은 최근 김만배가 2021년 3월쯤 사제 100억 원을 출연해서 언론인 재단을 만든 뒤에 신앙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신앙님은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를 한 뒤에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게 한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관련해서 신학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 돈은 한국의 혼맥에 관한 책값이라고 둘러댄 겁니다. 내가 쓴 책 3권을 팔고 받은 돈으로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자, 어쨌든 검찰이 지난 1일 신학님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님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2021년 9월 20일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5일 신학님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박영수가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이과장에게 힘을 써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학님이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인터뷰 녹음 파일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전으로 친민주당 매체들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내용을 보도했고,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봐주기 수사 탓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불법 대출로 만든 종잣돈을 마련해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야권 일부 인사들은 거침없이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사실 아니냐. 얼마 전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대장동 피부 대출은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을 한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를 통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협의 등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8개월간 13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무려 3,300여 명을 조사한 끝에 9조 원대 금융 비리를 확인해서 7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불법 대출은 무려 6조여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대장동 초기 민간 사업자들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35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지만 PF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출을 부실 대출이라고 볼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자 체납 등 부실 대출 정황도 없었다. 조우영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 내용도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우영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로비스트 박태규에게 17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우영이 일부 검은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조우영은 1회부터 3년 뒤인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수사에서 알선 수재 혐의가 발견돼 기소가 됐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 민주당 지지율이 27%,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4%, 민주당 지지율보다 7%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32%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59%로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는 외교가 19%입니다. 그 앞에는 28%, 그 앞에는 또 22%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는 100% 전화조사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편 전화 면접은 조사가 아니라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의 RNCC 조사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5.9%, 부정평가는 61.9%, 요까지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무려 5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16.1%포인트가 낮은 33.9%였습니다. 이 두 조사기관의 차이를 저는 양심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